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한밤중, 한적하고 조용해야 할 조선의 한 고을의 낌새가 수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서 찾아라! 어명을 받들어 역도들을 모조리 추포하여 지엄한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니 모조리 잡아들이도록 하라. 달빛이 흰영청하여 선선한 바람이 불던 날씨의 어느 가을 밤날, 대궐 같은 50간 기와집에 들이닥친 관졸들이 집안 여기저기를 들쑤시며 쑥대밭으로 만드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서슬퍼런 고함 소리에 맞춰 집안 곳곳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번뜩이는 횃불이 마치 추수전 경작해둔 논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처럼 일렁이니 필시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난 듯 보였지요. 여기저기서 관졸들의 냉병기들이 요동치는 소리와 집안 하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렇게 큰 폭풍이 휘몰아친 이후 소란이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요. 천지가 요동치던 집안은 이제 조용해져 그 정막이 되려 소름 돋을 정도로 기이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자, 모두들 잘 들어라! 영모의 우두머리가 기거하던 곳이니 이곳에 기거했던 모든 식솔들을 모조리 멸하고 참아라. 이것은 바로 혼란하던 사화에 휩쓸려 대역죄인으로 내몰린 권대감댁 대궐에서 한밤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가족이 몰살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권대감댁에 몸담은 지 오래인 충직한 집사 한 명이 집에서 도망치기 전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권대감의 12살 난 막내딸을 지금은 쓰지 않고 버려둔 외곽체의 페부억 아궁이 속에 감추며 속삭였습니다. 아씨,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결단코 이 아궁이서 한 발짝도 나오시면 아니 되십니다. 반드시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내지 마시고 꼭꼭 숨어 계셔요. 난리통에 잔뜩 겁에 질린 아씨의 얼굴을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하고 집사는 그녀가 숨어있는 아궁이 입구에 불마개를 닫고는 지푸라기로 덮어 감춘 뒤 자신도 뒷문을 통해 재빠르게 피신했지요. 주랭랑도 치지 않고 당당하게 버티고 있음이 더욱 놀랍도다. 덕분에 찾는 수고를 덜었구만. 그래, 대역죄인은 어명에 따라 사약을 받으라. 참으로 원통하구나. 모함에 휘말려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을 내 눈으로 지켜보지 못하고 물러나야 하다니 분한 마음에 내 죽음조차 흙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만 같도다. 이 나라를 위하여 뜻을 펼쳐 대업을 이루지 못한 채 이 분함을 가지고 저승의 문턱을 밟으려니 그것이 못내 안타깝기만 하구나. 나의 식솔들에게 면이 서지 않아 차마 볼낯이 없으니 이안할 따름이다. 군졸들에게 둘러싸여 만신창이의 몰골이 된 권대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침통하기 그지없는 표정이 되어 울분을 토하고는 사약을 받아 마셨고 각혈과 동시에 꼬꾸라지며 그렇게 허망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의 기둥이 순식간에 바스라지고 권대감댁 부인과 세 아들을 위시한 일가족들도 모두 멸문지화의 희생양으로 휩쓸리고 말았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극단적인 선택에 몸을 던지거나 억울한 마음에 분노하며 군졸들에게 항거하다 냉병기의 끝에 처참히 희생되거나 혹은 몰락노비의 신분으로 강등당해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이봐, 아직도 못 찾았는가? 한시바삐 그 계집을 찾아내 끌고 가야 한단 말일세. 자네도 똑똑히 알지? 이 집 딸이 제일 노다지란 말여. 아, 글쎄 말이야. 요 맹랑한 조그만 것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버렸단 말인가? 귀신이 코칼 노릇이구만. 평소 소문이 무성하도록 영특하고 어여뻤던 대감댁 막내 여식을 사로잡게 되면 꽤나 후한 값을 쳐주려는 자들이 널려 있었기에 노비의 신분으로 격화된 그녀를 색주집에 넘겨 한몫 단단히 잡으려는 관졸들이 콧김을 뿜어내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이잡듯 샅샅이 뒤졌지만 막내딸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 수 없다. 대역죄인의 집안 재물을 모두 환수하여 국고로 귀속시키고 집에는 불을 놓거라. 추포관의 명이 떨어지자 관졸들은 마치 분풀이를 하듯 폐허가 된 건대감댁에 불을 놓았습니다. 불길은 하늘 끝까지 닿을 기세로 무섭도록 타고 올라 십리박도 마치 대나처럼 밝아지며 흡사 건대감의 비통함이 하늘을 향해 승천하듯 홍염의 불길이 섬뜩하게 일렁였습니다. 추적추적 구슬픈 비가 쏟아지던 이튿날 밤, 잿더미로 변한 채 터만 남아 아직도 군데군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대감댁 대궐은 예전의 위세라고는 온데간데 없는 흉측한 꼬락선이었습니다. 아씨, 세상에나 아씨.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래. 을씨년스럽게 남아있는 집터의 잿더미 근처로 한 초조한 기색의 그림자가 나타났나 싶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건대감댁 막내딸을 애타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바로 화를 입기 전 아씨를 숨긴 후 가까스로 도망쳤던 집사였습니다. 그는 잿더미에서 패부엌이 위치했던 자리를 찾아서는 덮어놓았던 아궁이 마개를 열어젖혔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 흉물스러운 대궐의 터에서 자신이 목숨만은 반드시 살리려 했던 아씨가 혹여나 화마에 휩싸여 잘못되지는 않았을지 걱정되는 통에 그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외쳤지요. 아씨, 무사하십니까? 소인, 대감마님 댁에 불까지 놓아버릴 줄은 몰랐기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어찌 이리도 잔악하고 무지막지한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저희 대감마님께서 영모에 가담했다니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집사 할아범, 나는 괜찮아.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해. 집사의 목소리를 듣자 아궁이 속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쥐죽은 듯 숨어있던 대감댁의 막내딸이 온몸에 새까맣게 검댕을 뒤집어 쓴 채 기진맥진한 상태로 엉금엉금 기어나왔지요. 아궁이 속의 재와 클벽 덕분으로 격렬했던 화마의 홍염이 내뿜는 열기가 차단되어 막내딸은 아주 경미한 화상과 찰과상의 정도만 입은 상태로 천만다행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씨, 참말로 신령님, 용왕님, 상제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하늘이 도와주셔서 일이 무사하셨습니다, 아씨. 큰 탈 없이 부엌, 아궁이 속에서 막내 여식이 기어나오는 것을 본 집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며 그녀를 부축했어요. 변고를 당했음에도 어쩐지 너무도 침착하고 차분했던 막내딸의 모습은 집안이 풍비박산난 사람보다 오히려 집사가 더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검댕을 뒤집어 쓴 모양새가 몹시도 처연하고 우스꽝스러웠지만 어린 막내딸의 눈에는 슬픔이나 공포로 잠식된 눈물 대신 섬뜩하리만치 흉흉한 분노의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지난날 행복한 시간만 보내던 화목한 집안의 귀염둥이 막내딸에서 하루아침에 식솔과 거처를 모두 잃고 혈혈단신의 팔자를 얻고 말았으니 그녀의 가녀리고 작은 몸에서는 마치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 하였지요. 아씨, 비통한 그 마음, 소인이 헤아릴 수조차 없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이곳을 피하고 몸부터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곳은 언제 관졸들이 다시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 자, 어서 몸을 피하고 보시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집사가 깜짝 놀라며 혹여나 관졸들이 다시 찾아올까 잔뜩 경계심이 서린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본 뒤 재빨리 그녀를 업어들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았어요. 조정 곳곳은 어디 하나 온전한 곳이 없어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신하들을 통솔하여 국정을 돌봐야 할 임금은
쇠약해 허구한 날 병상에 누워있기 바빴으니 나라의 기강은 해이해져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전인수의 심보와 혹세무민의 정신이 결합하여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지옥도였지요. 관리들이 앞다투어 매관매직의 앞장서 형편없는 자들이 너도 나도 벼슬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요.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망조가 든 나라에 대한 참담함에 지쳐 포기하고 있을 때 혈혈단신으로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바로잡아 보기 위해 발버둥치던 참된 충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국운을 위해 큰 뜻을 품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으나 차마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자신과 일족이 역도로 몰려 멸문당하고 말았지요. 바로 권대감의 중마고우이자 대의 동지이던 민대감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우애를 다진 친우의 사이였기에 민대감의 3대 독자 외아들과 권대감의 막내딸을 정약자로 점지해두었을 정도로 그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두 대감은 날마다 머리를 맞대고 침몰해가는 국운을 바로 세울 국리를 거듭했지요. 장고 끝에 허약하고 줏대가 부족한 현 임금을 퇴위시키고 대를 위한 판단이 분명하고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세자를 옥자에 추대하여 멍청한 임금을 꼭두각시 삼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곡간을 불리는 일에만 눈이 멀어 있던 대감 판서들을 모조리 숙청시켜 몰아내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결사의 날이 밝아왔소이다. 다들 각오들은 되셨겠지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역시 이러한 강경책을 꺼내들고 싶지는 않았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소? 허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것만이 도탄과 망조에 빠져 침몰하고 있는 이 나라 조선을 되살릴 유일한 길인 것이오. 모두들 유념하시어 각별히들 입조심하시길 바라오. 나는 나 자신이 구국의 영웅도 나라를 위한 열사도 아니라 생각하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아 역시 역도로 몰려 지엄하신 주상전하의 철퇴를 맞아도 변명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어.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둘러보시오. 자신의 배만 채우기 급급한 관리들, 백성들은 어찌되어도 상관없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자들. 이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세력들이 바로 이 혼란을 틈타 혹세무민을 일삼고 마치 자신들이 정의인양 선동하고 있는 세력들이라 할 수 있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오. 이대로 좌시했다가는 이 땅은 멸망하고 오랑캐들이 들끓는 지옥과도 다름이 없어질 것이 자명하오. 이는 조선의 명운이 걸려있는 일입니다. 이렇듯 권대감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까지 일사천리로 모아 거사를 도모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대대적인 거사의 3일 전 털썩같이 믿고 있던 민대감이 그만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민대감은 그 길로 반대 세력에 흘러들어 권대감의 계획을 모조리 밀고 하였고 그로 인해 권대감은 꼼짝없이 역도의 우두머리가 되어 처분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권대감 휘하의 식솔들이 참변을 당하고 가문은 능지처참의 길을 걸었으며 대궐은 불에 타 흔적조차 사라지는 일련의 숙청이 끝났어요. 그날 집사의 도움으로 부엌 아궁이 속에 숨어 있었던 막내 여식은 이후로 생사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행방불명된 채 흘러간 시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큰 틀의 세상은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었지요. 변함없이 위태로웠고 썩어 있었으며 또한 혼탁했습니다. 영모를 조기에 처단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대감은 도승지의 자리에 올랐고 그렇게 권력을 잡게 된 민대감은 병상에 누워있는 왕을 제 꼭두각시처럼 부리며 온 나라를 주무르고 있었지요. 이를 견제할 세력들은 모두 권대감과 함께 조정해서 자치를 감추었으니 얼마나 제 세상이었을까요? 그런 민대감이 권력을 잡은 이후로 조정의 부정부패는 더욱 악랄해져 이제는 손쓸 방도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란한 시기에 시간을 등에 업고 민대감의 3대 독자가 장성하여 벼슬 길에 오를 나이가 되었어요. 민대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제 아들에게 충청감사 자리를 내려 충청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지요. 간신들을 통솔하며 왕마저 꼭두각시로 쓰고 있는 도승지 민대감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단 하나. 권대감의 가문을 멸문지화내려 했던 목표와는 다르게 그의 막내 여식이 생사도 모른 채 잠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난리통에 명주를 부지하긴 힘들었겠으나 뒤가 찜찜한 것만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한편 자신의 옛 정약자인 권대감 댁 막내 여식이 생사가 불투명한 것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이 장성한 채 아비의 어두운 면을 보고 자라 그대로 빼다 박은 아들이 어찌 밝을 수가요. 그렇게 새로 부임하게 된 젊은 충청감사 태덕은 나란 일에 하등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주색 잡기에만 몰두하여 관청의 곳간을 탕진해 매일같이 흥청망청의 연회를 열어대며 방탕하게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태덕이 제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충청감사로 부임한 이후로 이 지역의 백성들은 고충이 나날이 심해져 급기야 고을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화적대가 되기까지 했지요. 그러거나 말았거나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이 잔잔히 일렁이는 강물에 반사되어 또 하나의 달이 뜬 어느 날 떠들썩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 용강루 정자에서는 흥이 질펀하게 녹아내리는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잔 속에 들어와 있는 밝은 달을 안주 삼아 서로의 손에서 술을 나눠 바쁘게 돌아가는 통에 주지웅님이 따로 없을 정도의 연회였지요. 나라를 제멋대로 주무르는 도승지의 아들이자 젊은 충청감사 민태덕에게 수많은 벼슬아치들이 아부하며 굽신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태덕의 관심은 곰팡내 나는 재미없는 정쟁 이야기만 하고 있던 악질 벼슬아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로지 제 눈앞의 기녀 단월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더랬지요. 그녀는 가장 유명한 기방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 불리우는 설춘관에 새로 나타난 빼어난 기녀로 아무도 그녀의 과거나 그녀의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빈밀에 쌓여있는 특출난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분명했던 사실은 충청감사 태덕이 부임하는 시기와 엇비슷하게 설중관으로 흘러들었고 또한 태덕이 부임하는 그 순간부터 아찔한 솜씨의 감으로 태덕의 혼을 쏙 빼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간신의 우두머리인 아비덕으로 나이에 비해 방탕한 세월을 즐겨온 역사가 깊었던 태덕이었음에도 이 단월이 지닌 재색과 학식만큼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재원은 없었습니다. 태덕은 충청감사의 채통도 잊을 정도로 설중관의 단골이 되었고 또한 단월에게 단단히 빠져 그녀가 보고 싶을 때면 여지없이 이렇듯 연애를 개최하여 그녀를 빼내오곤 하였지요. 참으로 대단하고 또 대단하구나. 단월아, 정녕 너는 어디에서 나타난 귀인이더냐? 내 너만 보면 온 정신이 쏙 빠지는 것이 가히 요망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다. 오늘 연회에 가야금 12줄에 실린 흥이 기가 막히다지만 내 너의 전륜한 미색보다 더 흥이 나는 것은 일찍이 보질 못하였구나. 어찌 이리 출중할 수 있단 말이더냐? 고된 나란 일에 쌓여있다가도 내 너만 보고 있으면 골치 아픈 것들이 모조리 달아나는 것만 같도다. 어머, 참으로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제깟 것이 무엇라고 나으리께 그런 극찬을 받겠사옵니까? 그저 소첩은 나으리 곁에서 보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황홀하옵니다. 자, 제 잔 한번 받아주시옵소서. 환하게 찬 보름달처럼 희고 고운 단어를 제 옆에 앉힌 충청감사가 그녀의 기회와 미모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던지자 단월이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겸양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충청감사의 술잔을 채우며 싱그러운 미소를 날리는데 과연 천지가 환하게 밝혀지는 미모라 하겠으니
감사의 하초가 당장이라도 지축을 뒤흔들듯 요동을 치고 있었지요. 연애가 파하자마자 태덕은 기다렸다는 듯이 단월의 허리를 껴안았고 가명으로 넘어가 절경을 즐기며 금치미로 함께 쓰러졌습니다. 나으리,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사옵니까? 소첩, 비록 천하디 천한 기녀이오나 이날까지 제 한 몸을 깨끗하게 간수하며 함부로 여기지 않고 지켜오고 있었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태덕이 눈을 흡뜨며 반색을 보였어요. 오늘이야말로 이 단월의 머리를 올려줄 사내가 바로 자신이 될 것이라는 기가 막힌 정보격이 태덕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태덕이 안달이 나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서자 단월은 알싸하고도 오묘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구차하게 나으리에게 매달리며 안방을 내어달라 하지는 않겠사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줄곧 간수해오던 저희 처음인 만큼 형식적인 혼례의 예만이라도 부디 지켜주셔요. 소녀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나으리를 성심으로 받들 것을 약조하겠사옵니다. 신이나 머리 꼭대기까지 흥에 취해 있던 태덕은 당장에 그러겠노라 대답하고 부랴부랴 냉수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이리도 빼어난 기녀가 그간 굳게 지켜온 처음을 제게 내어주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빌미로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제 고열을 빨아먹지도 않겠다는데 어느 사내가 그것을 마다할 수 있을까요? 달고 다른 태덕은 타성에 젖어 모든 것이 심드렁하기만 했던 무료한 일상에서 아직도 자신의 염통을 이리 흔들 수 있는 여인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짜릿했습니다. 이것은 억만금을 내어주어도 쉬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포만감이었어요. 오히려 태덕은 기녀답지 않은 단월의 지고지순한 태도에 더욱 마음이 동요하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서로 맞절을 하며 혼례식을 치른 다음 거나하게 은잔에 술을 따라 합한주까지 나누었으니 그제야 단월은 촛불을 끄며 제 옷구름을 태덕에게 내놓았습니다. 뇌성병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가명 안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와 폭우가 쏟아지는 거사가 이루어졌지요. 그렇게 충청감사 태덕은 가진 기력을 모두 소모하고 흡사 고목이 무너지듯이 단어리로 쓰러져 시원스레 코를 골며 한바탕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단월은 땀에 흠뻑 젖어 한참을 조용히 있다 몸을 일으키고는 어쩐 일인지 쓰러져 자고 있는 태덕에게 큰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초야를 치른 후 신부가 신랑에게 예를 표하는 모양새처럼 보였지요. 그리고는 깊고도 싸늘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리도 아무런 경계심 없이 저와 단둘이 되는 것도 모자라 술잔마저 나누다니요. 허장성세에 취해 내실을 다지지 못하였으니 이리도 한심한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저에 대한 과도한 연심을 거두었다면 제가 누구인지 알 수도 있었을 터인데 꼴이 이 모양이니 과연 여즉 옛 기억을 남겨두거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서방님. 허면 지금부터 꿈속에서라도 잘 들어두시지요. 조선의 명운을 걸고 중마고우로 지낸 권대감과 민대감이 12년 전 서로가 사돈이 되기로 깊은 약조를 했사옵니다. 소첩이 그 어린 나이에 집안끼리 맺어둔 약조를 목숨처럼 여기며 서방님과의 혼인을 꿈에도 그려보던 날 또한 있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아이에게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서야 이렇듯 우리를 혼인시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자는 그 약조를 지킬 수 있게 되었군요. 이 약조를 지켜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고통을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늘을 걸고 나눈 약조를 지키게 되었으니 우리 집안의 철천지 원수를 갚을 차례이며 그런 연유로 우리 가문을 몰락시킨 원수의 아들인 서방님을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낸 도승지 민대감의 아들이자 정약자였던 태덕을 내려다보며 호련히 사라져 생사조차 불분명했던 권대감의 막내딸
단월이 슬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관졸들이 들이닥쳐 식솔들을 참하고 불을 놓았던 그때의 지옥도를 회상하며 그리고 그간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쌓아올려 고생한 과거가 있었기에 단월의 웃음에는 쓰디쓴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불타버린 집터 속 폐부엌 아궁에서 숯검댕을 뒤집었으며 기어나왔을 때부터 이날만을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아오며 준비해온 단월은 깊게 숨을 들이키고는 옴매무새를 정리하고 가명을 빠져나왔지요.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진 태덕의 요란스러운 코골이 소리를 뒤로한 채 단월의 눈에서는 마치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는 듯한 푸른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 가명에서 잠들었던 태덕은 머리가 박살나는 듯한 숙취와 함께 눈을 뜨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월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지 않았으나 간밤 그녀와 함께 온우지정을 나누며 요란하게 밤하늘을 적셨던 비단금 치미에는 단월이 남긴 선명한 처음의 증거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어허, 내 간밤에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또한 의뢰 하는 말이려니 싶어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다만 그 말이 참말이었구나. 내 당장 단월이 이것을 맞아들여 매일 기방을 나서는 대신 내 침소만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하겠구만. 자신이 단월의 머리를 올린 사내가 되었다는 자만심이 찾아와 한껏 기세가 오르고 신이 난 태덕은 이 기회에 단월을 설중관에서 당장 빼내와 살림을 차릴 궁리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어이구, 이거 내 몸이 어찌 이리도 가누기 힘겹고 어지럽단 말이더냐. 그러고 보니 자세한 기억도 나지 않고 희미하기만 한 것이 아무래도 어젯밤에 연회장에서 마신 술이 과하였는가? 아니면 간밤 단월과의 거사를 치르며 양기를 모두 도둑이라도 맞아 그러한 것인가? 어째 몸이 뻐근한 것이 퍽 골로하구나.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과 무기력감에 태덕은 맥 빠진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스르륵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태덕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잠에 빠져버린 뒤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후 태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채로 호흡이 어려워지더니 상태가 위중해져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백약이 모두 무효했고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진맥을 명하였지만 그들 역시도 처음 보는 증상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하며 우왕좌왕할 뿐이었지요. 나라가 혼탁했으니 어디 용하다는 의원이라고 다명이만 있었을까요? 그들 역시도 벼슬아치와 관리들에게 뒷돈을 대고 독점하다시피 고을의 의원 자리를 꿰찬 돌팔이들 뿐이었기에 태덕의 증상을 면밀히 살필 능력이 있을 리 만무했어요. 그렇게 손을 쓸 사이도 없이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진 태덕은 그대로 병상에 몸져눕게 되었답니다. 그리 정정하고 흥청망청이던 젊은 감사가 하루아침에 병세를 얻어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골골대니 사람들은 지레 겁을 집어먹고 모두들 몸을 사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태덕이 가명에서 쓰러진 지 불과 8해 만에 그는 마치 송각시를 만난 사람처럼 새카맣게 변해버린 얼굴로 입을 벌린 채 섬뜩한 몰골을 하고는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지요. 젊은 감사를 황천으로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진 가솔들이 태덕의 장례를 마치고 주변을 정리하다 말고 합헌주를 담았던 은술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지요. 잔의 색깔을 보시오. 은술잔이 까맣게 변해 있지 않소. 독이다. 감사께서 독에 당하셨다. 시커멓게 변해 검게 그을려 있는 것을 발견한 가솔들은 그제서야 충청감사가 독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의원들도 감별해내기 까다로웠던 청에서 건너온 기아디 귀한독에 당한 점이 초동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한 끝에 충청감사가
그날 단월과 함께 가명으로 향했다는 증언을 얻게 되었고 충청감사를 해한 범인으로 곧장 지명된 단월을 방방곡곡 수배령을 내려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호련히 기방에서도 거처에서도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 누구도 설중관에 새로 들어온 기녀, 단월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녀를 추적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예전 집사의 등에 엎여 사라진 뒤 소식이 끊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적을 감추었어요. 단월의 뒤를 쫓느라 소득 없는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게 되었지요. 자신의 3대 독자가 후손도 두지 않고 흉흉하게 독살되어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황천을 향한 소식이 도승지 민대감의 귀에 들어온 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망가진 폐인이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배반한 권대감에 한 맺힌 원혼이 자신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민대감은 밤마다 기접한 사람처럼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질러대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외치며 흐느끼고 또 어느 날은 제가 배신한 권대감을 부르며 녹이 어린 음성으로 길길이 날뛰곤 하였지요. 민대감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고 매일 밤 요강에 각혈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대 독자 태덕이 황천으로 떠난 지 2달 만에 제 아들의 뒤를 따라가고 말았지요. 눈도 감지 못하고 떠나버린 민대감의 마지막 순간은 마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표정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측함을 그대로 담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그 모양새를 보고서는 인과응보, 사필기정을 입에 담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조선팔도 그 어디에서도 단월의 모습을 본 이가 없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했죠. 18의 해를 집안에만 틀어박힌 교수 해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봄눈이 녹듯 그렇게 조신하고 조용하게 지내온 처자였어요. 높은 담장을 자랑하는 기와집의 안에서 사계절의 변화는 오직 안뜰의 매화나무와 장독대 옆의 감나무를 통해서만 감지될 뿐이었지요. 그녀의 주변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는 숨막힐 듯한 감시의 그물망은 그녀의 삶을 질식시킬 듯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해람에게 바깥 세상이라 함은 참으로 희한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장터의 북소리, 새벽녘 우물가 여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담 너머로 스치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낯선 남자의 기침 소리만큼이나 막연하고 아득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갑갑하고 답답한 날이로구나. 다들 나의 삶을 두고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아녀자라면 모두가 이렇게들 산다 하니 어쩌겠는가. 찌뿌둥한 몸을 활짝 펴며 다리를 펼쳐 기지개를 하다 말고 치마 밑으로 드러난 종아리를 누가 보기라도 했을까봐 깜짝 놀라던 해람이 중얼거렸지요. 양반의 품위를 중요시 여기는 집안의 여식이었던 해람은 어려서부터 혹독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림이었어요. 해람은 어려서부터 사내아이처럼 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붓 대신 장난감을 쥐어야 할 나이에 논어와 맹자를 읊었고 자수 대신 서예를 익혔지요. 어머니는 또 어떤가요? 어머니는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가문의 출신답게 기계가 드높았습니다. 여자로서 지켜야 할 삼강오륜과 칠거제약을 마치 불경처럼 외우게 했답니다. 18송이 백합처럼 흰 피부, 먹물처럼 검은 머리칼,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야생마 같은 열정은 그렇게 부모의 유난에 가려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해람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 자신의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외간 남자와 말 한마디 나눠본 일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해람을 두고서
과연 어떤 집안에 시집 가게 될까를 놓고 저마다 내기를 벌이곤 하였지요. 특히 바깥 세상 남자들이 그녀를 두고 수군거리는 일은 거의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내가 저 세상에 갇힌 차가운 얼음을 녹일 수 있겠어? 아니, 이 사람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녹이다니? 오히려 저 얼음에 베이지나 않으면 다행이네. 헤람의 담벼락 너머로 짓궂은 농담이 오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람은 그런 세상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방 안에서 묵향에 잠겨 있었지요. 이렇듯 고요한 헤람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람들의 무궁한 관심 속에서 억눌린 채 지내오던 헤람이 어느덧 동네가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리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기와 지붕 위에 부서지던 날, 헤람은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지요. 18해 동안 갇혀 지냈던 세 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람의 가슴에는 설렘 대신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어요. 마치 재래의식에 바쳐지는 재물처럼 헤람은 혼례 가마 속에 앉아 흔들리는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정한 시댁인 민참봉댁으로 시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민참봉댁 외아들 정우였습니다. 2살 위였지만 2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유약하고 어리숙했어요. 피죽처럼 마른 몸에 겁먹은 토끼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람은 초래청에서 처음 정우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 막연히 자신에게는 행복 같은 것은 사치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혼례식은 마치 꼭두각시놀이 같았습니다. 헤람은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주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움직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들, 행복하라는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귀담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밤이 깊어지고 신방이랍시고 차려진 낯선 방에 헤람을 구겨넣듯 내팽겨쳤지요. 긴장하고 있던 몸이 풀어진 헤람이 주변을 둘러보며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방구석 모서리에서 잘못 들어온 듯한 풀벌레가 갈 곳을 잃고 꼬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쩐지 제 모습과도 같아 보여 피식 실소를 터뜨리는데 새 신랑 정우가 쭈뼛거리며 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헤람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저 어머니께서 밤늦도록 깨어있으면 안 된다고. 그 말에 헤람은 어이가 없어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하였습니다. 가까스로 참아낸 다음 정돈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지요. 허나 부인께서 원하시면 저는 밤새도록 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첩은 이제 지아비이신 서방님의 아내이오니 좋을 대로 하소서. 그래요? 좋을 대로 해도 되겠소? 그러하다면 우리 오늘은 그냥 각자 잠들도록 합시다. 내 하루 종일 정신없이 혼례를 치르느라 몹시도 고단하구려. 앞으로의 후사는 차차 생각해보면 되겠지요. 헤람은 속으로 냉소를 흘렸습니다. 처음 새신랑을 마주했을 때 들었던 막연한 불안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와장창 소리를 내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균열하여 부서질 것만 같은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혼인 생활이 순탄치는 않겠구나 생각한 헤람은 그렇게 소매 속으로 단정하게 다듬은 자신의 손톱을 매만지며 아무 일도 없는 초야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고 자리에서 일어난 헤람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쭉 교육받았던 지침을 가슴에 새겨 민참봉댁 사람으로서의 몸가짐을 바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일랑 접어두고 나 때문에 친정 가문에 먹칠을 하는 말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내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녀는 자신으로 인해 친정 가문이 애먼 소리를 듣기라도 한다면 불같이 노하실 아버지의 성화가 염려되었지요. 그리하여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하고자
결심한 해람은 그렇게 민참봉 댁에서의 시집살이 문턱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해람에게 시집살이는 계절의 변화보다 더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불같은 성미의 아들 사랑이 지극한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눈에 며느리 해람은 오직 대를 이을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아침부터 박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해람의 귓전을 찢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간 해람에게 시어머니는 매일 질리지도 않고 같은 질문을 던졌지요. 그녀의 시선은 항상 해람의 눈이 아닌 배꼽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가 열리기를 재촉하는 농부처럼 지독하기 그지없었어요. 한시바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야 할 것이 아니냐. 박씨는 부채를 탁탁 두드리며 해람을 다그쳤습니다. 유서 깊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적장자를 생산하는 것이 너희 가장 큰 임무이니라. 해람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입술 사이로 힘겹게 대답을 뱉어냈습니다. 예, 어머님. 뱃속은 텅 비어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송곳처럼 해람의 배 안을 휘젓는 기분이었지요. 남편인 정우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멍청한 눈으로 해람을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능이 해람의 속을 더욱 뒤틀리게 했어요. 밤이 되면 박씨의 간섭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침방의 문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하며 서방님의 밤시중을 잘 들도록 하거라. 하고는 눈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해람은 차가운 낯으로 방문을 닫았고 정우는 침상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제 아내의 눈을 바라보는 정우의 표정은 마치 해람이 무서운 짐승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해람은 속으로 쓰게 비웃었어요. 이다지도 유약하고 줏대 없이 제 어머니에게 휘둘리기만 하는 사내였으나 그럼에도 얼른 회임을 하여 시어머니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의 집착은 점점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해람의 배가 불러오지 않자 그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르렀어요. 심지어 박씨는 제 아들인 정우를 기방에 데려가 여자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는 해괴한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방에서 돌아온 정우는 더듬거리며 해람에게 어머니께서 시키셔서 기방의 기녀들에게 배워온 해괴한 동작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써볼까요? 라고 말을 꺼냈다가 예, 방금 무어라 하셨나이까. 서방님, 저는 기방의 심심풀이 기녀가 아니라 서방님의 아내이옵니다. 라고 답하는 해람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시어머니는 또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데려와 해람의 진맥을 맡겼습니다. 의원은 해람의 손목을 잡고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음기가 차고 하니 따뜻한 기운을 보충해야 합니다. 녹용과 인삼을 다려 드시고 로 시작하는 장황한 처방을 늘어놓았지요. 의원의 말을 듣고 있던 해람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차구허에 내 안에는 차가운 얼음이 아니라 뜨거운 천불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기방 교육 덕분인지 정우는 밤마다 해람의 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끄고 쥐죽은 듯 누워있는 해람의 속치마와 단속옷을 벗기고는 엉거주춤한 모양새로 올라타는 것이었지요. 정우는 몇 번 헐떡거리며 움직이다 볼일을 끝내고는 곧바로 등을 돌려 잠들었어요. 해람은 그런 정우를 내려다보며 자괴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도 해람의 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박씨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어요. 해람에게 온갖 약을 먹이고 부적을 붙이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해람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쯤 되니 해람의 마음속에는 묘한 반항심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흐른 시간이 반년이 되자 태기가 없음에 길길이 노한 시어머니는 아예 상기를 잉태하는 쪽으로 용하다는 의원 하나를 불러 집에 들여앉았습니다. 해람이 생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온갖 가지의 약을 다려대
억지로 그녀에게 먹였지요. 귀한 약재이니 며느라기 너는 잠자코 먹도록 하여라. 아니 그래 혼사를 올린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항시 몸가짐을 바로 하고 치성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너의 정성이 부족해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구나. 예, 참으로 송구합니다, 어머님. 백방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람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 박 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어요. 은밀한 소문들이 마치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혜람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고 밤마다 남몰래 한숨을 흘리며 아이의 점지를 기도했지만 참신할미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어요. 아무래도 후사를 위해 작은 살림을 차려야겠다. 내 밭이 문제가 있어 아이가 들어서질 않으니 이렇게라도 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차갑게 통보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혜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 어머님, 작은 살림이라니요. 설마 첩시를 드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여러 말 말고 집안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여라. 이미 자신이 죄인인 양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듯 혜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면목이 없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굴욕감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너 달 후 민참봉 댁에 드디어 경사가 났습니다. 아니, 혜람에게는 비보였지요. 나가서 살림을 차려둔 첩실이 기어이 회임을 한 것이었습니다. 후사가 생겼다는 소식의 시어머니는 그 즉시 귀빈을 모시듯 첩실을 본체로 데려왔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전시하듯 첩실에 뵈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어요. 그와 비례하여 그녀의 오만함도 갈수록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지요. 어머, 형님. 아침부터 첩실이 혜람을 보며 교태롭게 불러세웠습니다. 뱃속에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 가서 참외라도 좀 내어오세요. 하인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혜람을 흡사하 하녀 부리듯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방마님에 대한 존중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놀이라도 되는 양, 오직 승자의 오만한 미소만이 가득했지요. 사정이 이리 돌아가고 있으면 지압이라도 나서서 중재를 해야 마땅하건만 정우는 그런 첩실을 옆에서 살뜰히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정우와 첩실 쪽이 혼례를 올린 정식 부부라 믿을 기세였어요. 시어머니 박 씨는 또 어떤가요? 첩실의 손을 꼭 부여잡고는 우리 귀한 손주 부디 건강하게 태어나거라 하며 쉴 새 없이 복을 빌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혜람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 그들만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지독한 소외감을 느꼈지요. 밤이 되면 정우는 어김없이 첩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혜람의 방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경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깨엇이라도 받아든 어린 학童과도 같은 발걸음이로구나. 그리도 좋은가 보지? 혜람은 텅 빈 신방 안에 홀로 앉아 차가운 달빛을 맞고 있었습니다. 고독과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했지만 그것은 체념도 절망도 아니었지요.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뜨겁고 강렬한 욕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억압된 인생에서 잃을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혜람은 모처럼의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혜람은 굳게 결심했지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달려간 혜람은 자신이 더는
이 집안에서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니 집안에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쌀이나 축내는 사람처럼 보던 어머님의 눈빛을 읽은 참이었습니다. 어차피 조만간에 내보내실 참이셨을 테니 이참에 소박 놓았다 생각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정리해 주시사옵니다, 어머님. 과연 말본새가 어디 저작거리 왈패들이나 쓸 법한 말투인 것이 내년이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오냐 좋다. 내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으니 이참에 우리 집 대문 밖으로 나서도록 하거라. 결국 해람은 보따리를 싸들고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길로 소박 놓은 며느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상당한 금액의 돈표를 작성해 던져주고는 대문을 굳게 걸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리 돌아가는데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얼굴 한번 뒤출 생각도 없었으니 해람은 참으로 기가 차는 것이었어요. 출가 외인의 신분으로 어찌되었든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그 엄하고 엄하던 부모님을 뵐 낯이 없구나. 일생을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인형처럼 살았어도 이리 복 한 번 받지 못하는 삶을 주셨으니 하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 역시 아무런 미련도 없이 자유를 찾아보아도 되지 않겠는가. 초라한 몰골로 내쫓겨 친정으로 가는 방향의 산길에 멈춰선 해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본가로 돌아가 봐야 처량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염려보다도 집안 망신을 시켰다는 소리를 할 것이 뻔한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도 싫었지요. 막상 갈 곳이 없었던 해람은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가 고갯마루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잠시 풀숲에 앉아 쉬었습니다. 의미심장하게 시댁을 박차고 나왔지만 그간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다시피 한 뽀얗고 여린 몸으로는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지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땀을 닦아내던 해람이 손수건을 길게 말아 자신의 목으로 가져갔지요. 목도리의 모양으로 만들어 성가시게 흐르던 땀을 받칠 생각이었습니다. 헌데 이게 웬거려? 아니, 이보시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라며 등 뒤에서 우렁차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때마침 고갯마루를 지나가던 젊은 행상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해람이 고개를 돌려 행상을 확인하려는데 느닷없이 행상이 달려들어 해람을 화학 낚아채 껴안고는 풀숲 뒤쪽으로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깍! 해람이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고 그런 그녀를 끌어안고는 나무 둥치 밑 풀밭에 나뒹군 행상이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는 얼굴로 해람을 야단치기 시작했지요. 내 지나가는 장사치요나 그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귀한 목숨을 어찌 이리 가벼이 여기고 스스로 내던지려는 것이오? 하늘 품은 채로 이리 가면 저승에서도 아니 받아준다는 말 못 들으셨소이까? 예? 대체 무슨 말씀이시온지. 방금 뒤에서 처자가 하얀 천으로 스스로 이승을 하직하려던 참 아니었소이까? 그랬습니다. 이 행상은 저만치 뒤쪽에서 걸어오다 길게 늘어뜨린 무명천의 손수건을 보고는 마치 해람이 극단적인 일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기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그녀를 제지했던 것이었지요. 행상의 설명을 들은 해람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행상의 그런 꾸짖음과 더불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염려 섞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일순후벼 파는 것이었어요. 그간 시댁에서 억눌린 감정으로 꾹꾹 눌러오던 해람의 서러움이 그제야 마치 무너진 뚝처럼 연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상의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란 말조차 꺼낼 틈도 없이 해람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혼인을 한 이래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넨 따뜻한 말, 따뜻한 태도였던 것이니까요. 해람은 젊은 행상의 품에 안겨 그만 눈이 부르트도록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젊은 행상은 그런 해람을 가만히 안아주고는 더 이상 아무런 다그침도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지요. 그렇게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이나 울음을 뱉으며 서러움을 토해내니
문득 해람의 콧잔 등으로 사내의 냄새가 물씬 당도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못난 여자 취급에다 작은 살림까지 차린 이후로는 해람을 찾는 발길을 아예 끊어버린 신랑 탓에 아직 한창 때였던 해람은 제대로 된 합헌의 즐거움은커녕 사내의 품조차 맛보지 못한 세월이 오래였어요. 게다가 이젠 시댁에서도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몸. 반항심이 극에 달한 해람은 모든 것이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엄한 가정교육으로 어긋나는 법 한 번 없었던 해람은 묘한 반발심과 허망한 자신의 신세가 겹치자 불현듯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시침을 떼고는 자신을 구한 행상에게 말했어요. 그렇소. 내 어차피 눈을 감기로 작정했던 몸이오. 태기도 내려앉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이 몸뚱이를 살려놓았으니 또한 품어줄 수도 있으시겠는지요? 뭐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 살려놓았으면 책임도 지라는 말씀이요. 해람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행상을 올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두부처럼 하얀 해람의 얼굴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자 점디 젊은 행상의 하초가 어찌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시오? 이 무슨 고약한 농이란 말씀이신지? 내가 지금 농이나 나누자는 얼굴로 보이십니까? 눈물로 헝클어졌으나 진지하기 그지없는 해람의 얼굴을 바라본 행상은 더 이상 체면을 신경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리따운 해람의 요구에 그야말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행상은 말 못할 사연에 젖어있는 해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들어 풀숲의 깊은 곳, 인적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지요. 이 안쪽 길은 아는 사람만 나서는 데다가 길도 험하여 오는 이가 많지 않소. 부끄러운 듯 말하는 행상의 목소리에 해람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윽고 해람의 청을 들어주기 시작한 행상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뱀이 또아리를 틀 듯한 데 엉켜 거대한 불꽃이 되었답니다. 조신한 품행만을 강요받아오던 해람은 통성명도 나누지 못한 외간 사내와 풀숲에서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오히려 너무나도 개운한 해방감마저 맛보고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풀숲에 누워 행상을 받아들이며 한창 열중하던 해람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이것은 도무지 그간 자신의 신랑이 밤마다 깝죽거리던 감각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해람은 지금까지 여자는 그저 죽은 듯이 누워 신랑이 일을 끝내고 뿌리는 씨앗으로 아이만 낳으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지내왔는데 세상에나요. 그 행위 속에 천지가 진동하며 벼락이 떨어지는 것과도 같은 이런 즐거움이 숨어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행상을 끌어안은 해람의 두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마침내 진득한 합의를 끝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렇게 인연의 첫 물꼬를 틔우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해람이 떠난 시집인 민참봉 댁에서는 경사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해람을 내쫓고 정실 자리에 앉은 첩실이 드디어 아들을 출산했기 때문이었지요. 시어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귀한 가문에 귀한 손이 들었다고 한바구음 꽃을 피웠습니다. 역시 전에 들인 며느리가 집안을 말아먹고 있었다며 해람의 흉을 보는 것 또한 잊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자를 품에 이고는 금지옥엽으로 지극하게 아꼈지요. 그 유난히 참으로 말도 못하여 동네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변함없이 몇 년이나 흐르게 되었지요. 시어머니의 손자는 어느덧 학동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손자의 손을 맞잡고 마실 나오듯 동네를 산책하던 시어머니는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는 제 손자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의 일상이었습니다. 장차 정승을 시킬 것이야. 암 그렇고 말고. 내 손자야말로 이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인물이지.
길 어귀에서 이 시어머니와 만나기라도 하면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해대며 사람을 한참이나 붙들어 놓는 통에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워 민참봉댁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 멀리 포구 부둣가 반듯한 터에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의 목수들이 모여 연장을 뚝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보시오. 내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뭐 하나 묻겠소이다. 대체 저기에 무엇이 들어서기에 저토록 오랜 기간 동안 목수들이 달라붙어 뚝딱거리고 있다는 말이오? 이쪽 근방으로는 초행이신 모양이시로구먼. 큰 여관이 들어선다는 모양이오. 안 그래도 이 근방의 허름한 주막 말고는 상인들이 묵고 갈 곳이 없어 난처했었는데 이참에 아주 근사한 여관이 들어선다 하니 사람들의 기대가 매우 큰 모양이더구먼. 이같이 한창 공사 중인 여관에 대한 근방 사람들의 커다란 기대 속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지요. 어느덧 방이 20칸이나 되는 크고 우리의리한 여관이 들어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관은 개장을 함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교역 선원들의 유명한 명소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새우젓을 실은 배, 소금을 가득 적재한 배, 비단이 실린 배, 쌀가마로 묵직한 배들로 바삐 오가는 포구에서 부리는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상들은 유독 이 여관을 단골로 찾고 있었지요. 여관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여관이 거상들에게 이토록 소문난 명소가 된 것은 새로 지은 건물이나 깔끔한 식사의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여관의 특별한 손님맞이 방식이 입소문을 타고 팔도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객손님. 그럼 안으로 드시지요. 정말 오늘 안주인께서 선택하신 사내는 저란 말씀이시오? 물론입니다. 허면 저로는 부족하신지요? 예? 어이구,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당치도 않소. 내 이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하오. 자, 드십시다. 매일 밤 여관의 투숙객 중 한 사람은 여주인의 내실로 초대되어 수라상 뺨치는 번듯한 술상을 받음과 동시에 그품 넘치고 우아하기 그지없는 젊은 여주인과 하룻밤, 그야말로 잊지 못할 운우지정을 나누는 광란의 밤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했던 것이지요. 여주인과 한번 연을 맺은 사내라면 도무지 그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하여 다시금 이 여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상들은 앞다투어 이 여관에 묵으며 아름다운 여주인과의 하룻밤을 기대하기에 이르렀지요. 덕택의 여관은 항시 빈방이 없을 정도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바로 말할 것도 없이 해람이었답니다. 입막음을 조건으로 시댁인 민참봉댁에서 묵직한 거금을 받았던 해람은 멀리 떨어진 이 포구에 뿌리를 내리고 짜릿한 새 출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던지려 했다는 오해를 하여 만나게 된 행상과 연이 되어 그를 따라 장사길에 나서게 되면서 해람의 인생은 완전히 탈바꿈을 시작하였어요. 행상과 팔도를 유랑하며 그간 모르고 지냈던 새로운 즐거움을 잔뜩 배울 수 있었던 해람은 수동적이었던 제 인생을 고쳐쓰기로 다짐했어요. 그 이후 부단한 경험을 습득하고 터득하여 자신감을 얻게 된 그녀는 이렇듯 여관을 세우게 되었지요. 원체 뛰어났던 그녀의 총명함은 곧 장사 수완으로 이어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러 전국을 돌아다녔던 행상의 도움으로 여관업에 대한 기틀과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해람은 자신에게 합일의 즐거움을 선사해준 행상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젊은 행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에게 큰 상선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금을 보태주었지요. 그리하여 해람의 지원으로 그는 번듯한 배를 소유한 거상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행상은 가끔씩 해람의 여관에 들러 그녀의 내실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날이 새도록 그녀와 집맛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사람 팔자 모르는 것이라고 하더니만 내게 이런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 옛날에 나는 알지 못했겠지? 매일이 즐거움의 연속이로구나. 혜람은 비로소 지난날 우울하고 억압되었던 시절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구축하게 되었지요. 거대한 여관의 여주인으로 인생의 나머지를 채우기 시작한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독과 답답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람의 여관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기회를 만끽하는 삶을 즐기며 이후로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한편 혜람의 여관이 나날이 번성을 맞이하며 커가던 시기, 한때 그녀의 시댁이었던 민참봉댁에서는 암암리에 괴이한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집 구석은 그래, 그 어질고 착하던 며느리를 소박 놓고 첩을 그 자리에 앉히더니만 그 첩실이라는 계집이 뱃속에다 땡중에 씨를 품고서는 그 집 내 씨인 척했다지. 그대 칼망구가 그리도 제 손자 자랑을 해대면서 동네를 그리도 싸돌아다니더니만 이것 참 무슨 일인가 그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던 민참봉댁 손자가 해가 지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 아비와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윗고을에서 탁발을 다니던 훤칠한 파계승의 외모를 그야말로 쏙 빼다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첩실이 회임을 했답시고 그것이 제 아들의 아이라 철석같이 믿은 시어머니 박씨와 또한 그 사실을 숨기고 부잣집에 정실로 들어오려 관계를 부린 첩실의 합작품이었지요. 매일 손자의 손을 쥐고 동네를 쏘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손자 자랑을 늘어놓던 시어머니는 마실을 끊은 지가 오래였습니다. 길거리를 나설 때마다 보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어디 고개를 들 수가 있었어야지요. 이렇다 할 증자는 없고 순심증뿐이니 시원하게 첩실을 내쫓지도 못한 채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며 한숨만 뱉는 나날이 늘어만 갔지요. 손자가 태어난 이후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랑과 정실 부인이 된 첩실이 합의를 치러댔지만 이후로는 단 한 차례의 태기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소문마저 크게 무성해질 때쯤 제 아들의 씨가 문제였음을 드디어 깨달은 시어머니는 끝끝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외모와는 닮은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손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그만 화병으로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깊어지는 경세의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불기에 객이 되고 말았다는, 그리고 그 아들인 정우 역시 첩실의 소나기에 쥐어 집안 살림을 몽땅 날려먹고 말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한바땅에 살고 있는 천석군의 부자 방영감이란 노쇠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꽤 풍족한 부자였으나 걱정거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딱 하나가 있었지요. 방영감의 슬하에는 딸만 주렁주렁 7이었고 어떻게 된 것이 아들이 들어설 기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방영감은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거처가 궁핍해진 자신의 육촌형에게 연통을 하여 그의 막내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들이기로 약조를 하였지요. 집안 사람 대부분이 이에 대해 반대하며 특히 그 친척의 평소 행실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 작자의 씨라면 분명 이 집안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방영감을 만류하였지요. 허나 방영감의 결심은 한결같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자를 들이기 전 방영감은 그간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조언을 해주던 큰 스님인 추남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외딴 암자에 틀어박혀 혼자서 벽면 수행을 하며 불공을 닦는 추남 스님은 출가하기 이전부터 방영감과는 매우 절친한 사이였지요. 이따금씩 추남 스님이 탁발하러 나오면 언제나 방영감 집을 제일 먼저 들러서는 사랑방에 들러 서로 글을 나누고 시를 지어 선물하였습니다. 방영감도 때때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면
느긋하게 암자에 올라서 추남스님과 고담줄론을 나누며 또한 고견을 경청하곤 했답니다. 그런 막역한 방영감이 난데없는 양자를 드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꺼내자 추남스님의 안색이 어쩐지 좋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육갑을 짚어보던 추남스님은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토하는 것이었지요. 진정 그리하여야겠소. 육갑을 아무리 짚고 또 짚으며 또한 들여다보아도 이 결정은 결코 말리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게만 나오니 내 도저히 그 녀석을 양자로 들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구려 그래. 애둘러 양자를 들이지 말라는 소리를 간곡하게 전하였지만 아들이 너무나 소원이던 방영감은 그만 추남스님의 깊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육촌형의 막내 아들을 양자로 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양자로 들어온 이 택주란 녀석은 어릴 때부터 소문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도대체가 그 속에는 청개구리 귀신이라도 들었는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못된 짓만 쏙쏙 골라서 하는 것이었지요. 어려서부터 그 손버릇이 꽤 나빴던 택주는 점점 도벽이 심해지더니 이젠 아주 밥 먹듯 남의 물건을 슬쩍하는 것이었어요. 방영감이 출타만 했다 하면 사랑방에 들어가서 다락을 열고 그 속의 돈을 몽땅 훔치곤 하였지요. 그 돈으로 저작거리의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골목어기를 휩쓸고 때려 부수더니 심지어는 자신이 다니는 서당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훈장님의 주머니마저도 손을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이마의 피도 마르기 전에 어린 나이에 색주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가 하면 한밤중에는 참모방에 몰래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행랑아범이 방영감의 심부름으로 잠시 한양으로 나간 틈을 타서는 행랑아범의 부인에게까지 손을 뻗기에 이르렀지 뭐겠어요? 부인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딜방앗간에서 그만 극단적인 결심을 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다른 하인들이 발견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행랑아범의 부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며칠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고 방영감의 집안 하인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행랑아범 내외를 바라보았지요. 일이 점점 커지는 걸 느끼자 택주는 사랑방 다락에 숨겨진 금부치를 훔쳐서는 집에서 달아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행랑아범은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곧바로 택주를 추격하였고 고을이 삽시간에 소란스러워졌지요. 고을 사람들은 혹여 택주를 해쳐 행랑아범이 경을 칠까 염려하여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일부는 방영감에게 달려가 이 사태를 중재해달라며 탄원을 하기에 이르렀지요.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방영감은 문전옥답 5마지기를 행랑아범에게 떼어주는 대가로 이 사건을 겨우 무마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에 관연한 딸들이 훈기를 맞게 되어 그들을 시집 보낼 때 남들처럼 조촐한 혼수만을 마련해주고 출가외인이라며 논 한마지기조차 아까워했던 방영감이었기에 친아들도 아닌 양자인 택주의 뒤치다거리를 위해 이토록 많은 재산을 내어주는 모습은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방탕하고 무책임한 성격의 택주는 이렇듯 방영감이 간신히 수습해줘 겨우 목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깟일로 자신을 타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잔뜩 토라져서는 평양으로 건너가 장사나 배우겠다며 가출하여 자리를 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의 간판기녀 향매라는 여인에게 빠져들었지 뭐겠어요. 집에서 훔쳐나간 돈을 흥청망청 함부로 써댔던 택주는 어느새 빈털터리가 되어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세상 물정도 모른 채 망나니처럼 구는 것을 호락호락 받아주는 것은
방영감 뿐이었습니다. 험난한 바깥 세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결국 빚쟁이들에게 붙잡힌 택주는 그야말로 흠씬 두들겨 맞으며 곤욕을 치르게 되었고, 건너 이 소식을 들은 방영감은 양자로 들인 택주를 향한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가문의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한데 뒤섞여 어쩔 수 없이 집사에게 묵직한 전대를 채워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택주를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했지만 어쩐 일인지 방영감은 쉽게 택주를 포기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을 일할이라도 헤아렸으면 좋았겠지만 산전수전을 거쳐 겨우 집으로 데려다 놓는들 택주는 또다시 집을 나가 사고를 치고 다니기 부지기수였고, 방영감은 매번 사람을 풀고 돈을 쏟아부어 택주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고을 사람들은 택주의 망나니 같은 행동에 혀를 차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방영감의 과도한 관용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참말로다가 도대체 저 영감님은 해도 너무하신 것이 어찌 저러신냐? 저 망나니 같은 자식놈을 대체 몇 번이나 더 봐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그러게 말이요. 듣자하니 친아들도 아니라 양자로 들인 종자라던데 저런 못난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건지 원. 그렇게 날이 가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던 택주는 어느덧 나이가 차 장성하여 더욱 망나니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게 되었으니 결국 커다란 사고를 치는 바람으로 방영감을 쓰러지게 만들기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석양빛에 붉게 물든 염탄강 나루터에 막배가 닿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 몇몇이 배에서 내리며 저마다 갈 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강물에 비친 노을이 물결을 따라 어지럽게 흔들리고 저 멀리 펼쳐진 갈대밭에서는 바람 소리가 서늘하게 들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갓을 깊게 눌러쓴 훤칠한 청년이었지요.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정처 없이 떠돌던 나그네처럼 성큼성큼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주막은 인근에서 꽤나 근사하게 차려진 고급 주막이었습니다. 어줍지 않은 장돌뱅이들이나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마치 목표물을 미리 점 찍어둔 듯 주막을 향해 발을 옮기는 그 청년은 다름 아닌 방탕하기로 소문난 망나니 택주였지요. 겉으로는 태연한 나그네인 척하고 있었지만 그 속으로는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못된 성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탕 시원하게 해먹고 슬그머니 빠지자. 애비랍시고 잔소리만 해대는 노친네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니 이참에 한탕에서 미천을 잡은 다음 이곳을 뜨는 게야. 굳게 다짐하며 택주가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치마끈을 바짝 끌어올려 매끈한 허벅지를 드러낸 젊은 주모가 살인문을 들어오는 택주를 보고는 방긋 웃으며 맞이하는 것이었지요. 젊은 주모는 택주에게 익숙한 듯 친근하게 다가갔지만 달고 다른 주모의 눈빛에는 어딘가 탐욕스러운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택주는 주모의 요염한 눈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객체의 가장 끝 외진 곳에 위치한 독방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머? 아니, 잘생긴 선비님께서 어찌 저리 끝쪽에 우중충한 방을 달라오실까요? 뭐 나야 아무 방이나 값만 치러준다면야 상관없긴 하지만서도. 꺼내 그럴 만한 일이 있으니 가타부타 말고 뜻방이나 내어주시구랴. 그리고 국밥이랑 막걸리도 곁들여 내어오시고. 퉁명스러운 택주의 말에 주모는 입술을 삐죽이며 제일 구석진 방을 안내해 주었고 곧 택주의 주문대로 국밥과 막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삐죽대며 곁눈질로 택주의 여기저기를 힐끗거리는 주모를 물리고 고즈넉한 독방에 혼자 남게 된 택주는 뜨끈한 국밥과 막걸리 한 사발을 비우고는 주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단정하게 쌓인 비단 보자기를 풀어 그 속에 들어있던 상자를 꺼내 보였지요.
상자를 연 순간 황금빛 자수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비단 보자기가 주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귀중품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나, 아니 손님, 이것이 무엇이요? 주모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묻자 택주가 대답했습니다. 주모, 잘 들으시오. 나는 닷새나 엿새쯤 여기 묵을 참이오. 헌데 내가 사정이 있어 바깥으로 용물을 보러 다녀야 하니 방에 이것을 놔두고 다니기가 적잖이 걱정이다 이 말이오. 이것은 참으로 귀한 물건이니 주모가 맡아서 잘 보관해 주시고 내게 보관증을 써주시면 좋겠소. 내 그에 대한 품은 섭섭치 않게 챙겨드리리다. 돈벌이 요행이 생기자 주모는 슬그머니 신이 났어요. 안방에다 대고 누군가를 부르며 지필묵을 가져오라 소리쳤고 이윽고 주모의 기둥서방이 지필묵을 들고 왔습니다. 택주에게 보관증을 써주던 주모가 말했어요. 헌데 이것이 무엇인가며? 무언지를 알아야 보관증에 이름이라도 적어놓지요.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택주가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오동나무 상자가 나오고 그 상자를 열고 한 겹 두 겹, 자그마치 7겹이나 쌓여있는 한지까지 벗겨내자 창감 기법을 써서 오낙문을 새긴 고려의 전형적인 은은한 청자 매병이 나오는 것이지 뭐겠어요? 한눈에 보아도 심상치 않은 물건임을 직감한 주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이거 대체 얼마나 합니까요? 오라? 한눈에 비싼 놈을 알아보니 주모의 눈썰미도 꽤나 봐줄만 하구려. 이것은 문전옥답 쉰 맞이기로는 어림도 없는 귀한 물건이오. 그러니 주모가 잘 보관해 주시오. 내일을 마치면 보관비로 20냥은 더 얹어드리겠소. 그리하여 주모와 기둥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보관증을 써주었고 오동나무 상자에 잘 집어넣은 고려청자를 조심스레 안방으로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다락문을 열고 오동나무 상자를 깊숙이 넣어두었지요. 바깥으로는 자물통을 잠근 후 열쇠는 주모의 고쟁이 끈에다 단단히 묶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젊은 주모가 퍼질러 앉고는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을 토하며 중얼거렸어요. 생각해보니 이런 화딱지 나는 일이 다 있나 그래. 내 허구한 날 꼭두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이 지겨운 손님들 시중을 들으며 오지게 일해도 이리도 꾀죄죄하게 살며 한 푼 두 푼을 아쉬워하는 판국인데 대관절 저 선비는 전생에 무슨 복을 타고 나서는 쉰맞이기 문전옥답이나 되는 귀중한 물건을 저리도 대수롭지 않게 들고 다니는 것이여. 한숨 섞인 주모의 푸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기둥서방이 뻑뻑 피워대던 곰방대를 털며 해결책이랍시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깟 일로 뭘 그리 고민을 하고 앉았누? 그냥 그 선비놈의 고려청자를 빼앗아 버리면 되는 일 아니여? 어이구, 이 화상아, 대체 어떻게? 이미 보관증까지 써준 거 모르는감? 이래서 임자가 여직 주모질이나 하면서 손님들 호주머니 푼돈이나 훔치고 있는 거요. 아, 그 선비방에 들어가서는 보관증을 훔쳐버리면 끝나는 일 아니여. 아까 슬그머니 보니 바지 안주머니에 대충 집어넣더구먼. 임자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 뒷일은 내가 깔끔하니 처리할 것이니께. 기둥서방의 말에 눈이 반짝이던 주모가 깔깔 웃으며 품에서 엽전 한 움큼을 쥐어 던져주었습니다. 기둥서방은 엽전을 쥐고는 바로 투전판으로 향하면서 내일 아침에나 돌아올 것이니까 그 틈에 선비를 요리해버리라고. 라고 말했지요. 주모는 그 길로 부엌으로 건너가서는 꼼꼼하게 목간을 한 뒤 명경을 펴놓고 얼굴에 분을 펴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엔 동백기름을 곱게 바른 뒤 장롱 속에 고이 보관하고 있던 어여쁜 노랑 치마를 꺼내 입었지요. 그녀는 희죽 웃으며 명경을 집어넣고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객방 문을 조심스레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택주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웬 아리따운 여인이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차려들고 서 있는 것이었지요. 호롱불 아래 드러난 젊은 주모의 얼굴은
아까 전 주막을 들어올 때에 비해 더없이 빛나고 어여뻤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주모라는 것도 몰라볼 정도였어요. 주모는 호호 웃으며 새끼띤 눈웃음을 흘리고는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택주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 손님. 주막에 발을 들이실 때부터 이 몸은 우리 선비 손님의 이 떡 벌어진 품새에 그만 홀딱 반해버렸다지 무엇입니까? 그러니 오늘은 이 주모의 특별한 손님 맞이에 몸을 맡겨보시어요. 이것은 우리 주막에서 겨우내 잘 익힌 오미자주입니다. 어디 한 잔 드시고 저에게도 한 잔 넘겨주셔요. 택주는 주모의 매혹적인 눈빛에 홀린 듯 술잔을 입에 대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한데 아까 전에 그 주모 서방은 어디에 계신 거요? 그러자 주모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예? 어이구, 서방이라니요? 그저 먼 친척 오라버니뻘 되는 양반입니다요. 저작거리 투전판에 기어들어갔으니 아마도 내일 해가 중천에 올라야 돌아올 예정이지요.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오미자주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주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택주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주모와 술잔을 나누었고 술이 동이 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지요. 그렇게 은근슬쩍 한 뼘 두 뼘 다가온 주모가 작심한 듯 택주의 곁에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주모가 자신의 빈잔을 상에 턱 올려놓고는 버선발로 술상을 슬슬 곁으로 밀어치우는 것이었지요. 이 무슨... 그냥 이대로 가만히 계셔보아요. 주모는 그리 말하고는 호롱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한창 힘이 좋았던 택주와 농익은 젊은 주모는 그렇게 불덩어리가 되었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택주의 마음은 이미 주모에게 빼앗긴 듯 했습니다. 그는 주모의 유혹에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택주의 밑에 깔린 주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회를 쏟아부으며 교성을 토하면서도 한쪽 손만큼은 바쁘게 택주의 바지 속 안주머니를 더듬으며 고관증을 찾으려 했었지요. 그렇게 방구들이 무너져라 거나하게 운우를 나눈 뒤 젊은 주모는 옷매무새를 고치며 방을 나왔습니다. 주모는 재빨리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아련하게 남아있는 불씨를 뒤적거린 뒤 살려내 택주의 주머니에서 훔쳐낸 고려청자 보관증을 불살라버렸지요. 옳거니? 되었구나. 주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안방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주막에서의 요상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주모의 기둥서방은 부지런히 부잣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바로 작물의 고려청자를 사겠다는 물줄을 물색하기 위해서였지요. 한참을 돌아다닌 지 3일째 되는 날, 근방의 만석군 부자 백참봉이 그 고려청자를 사겠다는 입지를 넣었습니다. 드디어 떼돈을 벌게 되었다며 젊은 주모와 기둥서방은 쾌재를 불렀어요. 주모가 고려청자를 꺼내기 위해 열쇠를 따고 다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헌데 세상에나 대관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안에 고이 들어있어야 할 고려청자 보따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주모와 기둥서방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택주는 주막과 떨어진 강어기에 서서 무언가를 찾으며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막은 이랬습니다. 젊은 주모가 택주의 객방으로 찾아와 요염한 미소를 날리던 그때 사실은 택주 역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단판을 준비하고 주모를 쓰러뜨릴 궁리 중이었는데 주모 쪽에서 먼저 그리 제 발로 들어오니 웬 떡이냐 싶었던 것이지요. 사정없이 주모를 담금질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몰래 주모 고쟁이의 꿰찬 다락 열쇠를 슬그머니 빼돌린 후 미리 준비해둔 찰흙 덩어리에 찍어 본을 떠든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도벽에 눈을 떠 여기저기 손을 대며 슬쩍 하던 버릇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이튿날 택주는 미리 떠둔 열쇠본을 들고서는 저작거리 대장간으로 달려가 꼭 맞는 열쇠를 복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모가 장을 보러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안방에 들이닥쳐 열쇠를 이용해 다락문을 열었지요. 이 고려청자가 싸구려 가짜인 것도 모르고 다락에서 없어진 걸 알면 거품을 물고 자빠지겠지? 그럼 나는 보관증을 들이밀며 당장 이 주막을 내게 넘겨서라도 배상하라고 하면 끝이지. 총골에 처박혀서 형편없는 기둥서방 하나 두고 주모질이나 하는 여편네를 농락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 이것이야. 정말이지 나는 어찌 이리 머리가 영특한 것일꼬. 그랬습니다. 택주는 이 같은 사기극을 벌여 가짜 고려청자를 몰래 없애버린 뒤 그것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젊은 주모의 주막을 송두리째 자신의 것으로 먹어버릴 심산이었지요. 택주는 가짜 고려청자 보따리를 꺼내 그 길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강으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제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자 기쁜 마음도 잠시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자신의 바지 속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서 넣어두었던 보관증이 잡히질 않는 것이었지요. 택주는 자신의 객방으로 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보관증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꼬리를 드러내고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사이 그만 젊은 주모의 기둥서방에게 꼬리가 밟혀 모든 것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주모와 기둥서방이 짜고서 자신의 보관증을 없애버린 것을 몰랐던 택주는 꼼짝없이 사기꾼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덕분에 치도곤이란 치도곤은 모두 당한 뒤 방영감에게까지 연통을 보내었고 택주를 관하에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다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여 데리고 들어왔지요. 이렇듯 방영감이 양자로 들여놓은 이 개망난이 택주에게 하도 시달렸기 때문일까요? 결국 그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사리분별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러자 집구석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던 택주의 눈은 도리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방영감의 다락 속 괴짝 깊숙이 들어있는 그 많은 땅 문서가 제 소나기에 들어와 빛나는 앞길이 열릴 날이 머지않았다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택주는 그간 개차반과도 같던 자신을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 따위는 모른 채 양아버지인 방영감을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상 중에 방영감이 사랑방에서 거동이 불편할 때 택주는 그에게 끼니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기력을 되찾은 방영감이 돌연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입춘이 지나 봄 기운이 물씬하다고는 하나 바깥은 여전히 얼음이 꽁꽁 얼어있는 차디찬 날씨였음에도 택주는 사라진 자신의 아비를 일절 찾지 않았어요. 집안 하인들 모두는 그런 택주를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험담을 해댔습니다. 얼마 후 택주의 귀에 방영감이 추남스님이 계신 암자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놓친네. 거기까지 가서는 뭐하고 앉았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도 택주는 못 들은 척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방영감은 양자로 들여 극진이도 보살피던 아들에게 자신의 임종조차 보이지 못한 채 암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영감은 초라하게 황천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 곁은 추남스님만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추남스님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가득히 내려와 있었고 자신의 오랜 벗이 이승을 하직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지요.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망난이로 불리던 택주가 드디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친 것일까요? 상복을 푹 눌렀어 얼굴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침울해 있는 모습의 택주가 자그마치 9일장으로 거창히 장례를 치르며 곡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그 이름이 유명한 직관을 불러다가 방영감의 맷자리를 잡고는 봉분을 높이 올렸지요. 그 앞에는 성물과 비석을 바리바리 올리더니 묘지 옆에 초라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지내기 시작했지요. 방영감의 묘에는 조상식과 석상식은 물론 점심까지 챙기며 올렸습니다. 방영감의 묘지 옆 초막을 본 고을 사람들은 뒤늦게 천하에 효자가 났다며 택주를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택주의 뒤늦은 효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 있을 때 동네 주막에 추남스님이 들어와 곡차를 주문하고 마시기 시작했지요. 한 호리병, 두 호리병, 세 호리병, 한숨을 가득 쉬며 곡차를 비우고는 하늘을 바라보던 추남스님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복의 방영감, 나의 소중한 친우여. 내 벌은 나중에 한꺼번에 부처님께 받기로 하겠네. 방영감, 자네의 길이 외롭지 않게 해줌세. 추남스님은 주막 아궁이로 가서는 품 안에 있던 쑥뭉치에 불씨를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방영감의 묘지로 가 그간 자신이 택주인 척 지키고 있던 초막에 불을 붙였지요. 그간 상복을 뒤집어 쓰고 방영감의 각종 호화로운 장례 절차를 성대히 소화한 것은 택주가 아닌 추남스님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 모두가 정신을 차린 택주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아비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 여기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을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했던 것은 나중에 자신이 방영감을 위해 마지막으로 실행할 계획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작업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양아버지의 장례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택주는 석상식을 들고 온 참모를 덮치고는 뉘어놓고 봉분 뒤쪽에서 숨을 헐떡이며 몹쓸 짓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초막에 붙은 불을 발견하고는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한창 재미를 보려는 찰나였거늘 이 노친네가 죽고 나서도 이리 나의 발목을 붙잡는가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양아버지이자 자신의 소중한 친우의 무덤 앞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던 택주를 본 추남스님은 남아있던 인내심과 머뭇거림마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 있던 택주의 뒤통수를 향해 추남스님이 지니고 있던 두터운 박달나무 지팡이가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털썩 묵직한 지팡이로 불의의 일격을 당한 택주는 단말말을 지를 틈도 없이 그대로 방영감의 무덤 위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추남스님은 엎어져 있는 택주의 한쪽 손에 큼지막한 돌덩어리를 쥐어주고는 무덤 뒤쪽에서 혼절하여 쓰러져 있는 참모의 옥매무새를 반듯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내 놈은 마지막까지도 내 양아버지에 대한 존중 같은 것은 없는 놈이로구나. 장례를 끝낸 초막을 태우는 동안 내 놈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더러운 짓을 저지르는 내 놈의 평판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나 어쨌거나 내 놈도 먼저 떠난 방영감의 아들로 이 이상 가문의 이름을 망치게 둘 수야 없는 노릇. 허니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 놈도 효자였다는 것으로 그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느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며 슬프고도 허망한 표정을 지어 보인 추남스님은 마치 누군가 택주가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양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무덤을 지키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 손에 잡은 큼지막한 돌멩이로 스스로 이승을 하직한 듯한 모양새로 보이게끔 주변을 잘 정돈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료한 추남스님은 그 길로 자취를 감추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고을에는 슬픈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뒤늦게 효심에 눈을 뜬 택주가 방영감이 유명을 달리한 것을 견디지 못해 자신 역시도 양아버지의 뒤를 따랐다는 풍문이 저작거리 가득 퍼졌지요.
주막에 앉아서 탁배기를 곁들이던 사내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 곡차를 마시고 있던 추남 스님은 얌전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고을에서 추남 스님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방영감의 제사는 나머지 여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었으며 또한 개망난이 택주의 무덤은 방영감 옆에 나란히 서게 되어 살아생전 방영감이 그리도 애타게 소원했던 대로 자신의 곁을 양아들이 든든하게 지켜주게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